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벤트가 성황리에 끝난 가운데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은 파월 회장의 잭슨 홀 BD 발언에 향하고 있습니다. 파월 회장 금리 인상 종료 가능성을 시사할지 아니면 지난해 잭슨 홀 쇼크의 악몽을 재현할지 우선 오늘 미국 증시 반응을 보면 투자자들 아무래도 잭슨 홀 쇼크 쪽으로 지금 무게중심이 쏠리는 분위기인데요. 오늘은 파월 회장의 잭슨 홀 연설을 미리 알아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증시 엔비디아의 실적 훈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작년 잭슨 홀 쇼크가 재현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어제 실적이 좋게 발표한 엔비디아 이 목표가가 지금 현 주가가 한 470달러 이렇게 되죠. 근데 1,100달러까지 가서 엔비디아의 이렇게 월가의 관심은 높다. 또 우리나라 에코프로 관련해서 같은 길을 가니까 엔비디아의 주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은데요. 일단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오늘 어제 실적에 좋게 나온 거에 훈풍이 이어지면서 의미는 크지 않습니다는 사실 엔비디아의 주가가 오늘도 상승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실 이 대목에 있어서는 0.1%의 의미가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오늘 빅테크 업종들이 테슬라라든가 인텔이라든가 이런 업종들이 전부 2에서 3% 정도 이렇게 떨어지는 속에 올랐기 때문에 요즘 이창용 하는 총재께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2% 하는데 오늘은 엔비디아 주가가 유일하게 상승세를 보여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관심은 잭슨 홀 미팅이 되겠죠. 어젯밤부터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번 잭슨 홀 미팅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이 우리 시간으로 오후 10시 한 5분경에 시작될 것 같아요. 파월 의장의 연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미 증시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홍익거께서 말씀하신 작년에 2022 잭슨 홀 악몽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의 얘기들이 좀 월가의 투심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 가지 페드의 인사들이 발언이 있었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의견이 엇갈립니다는 작년과처럼 파월 의장이 좀 매파기적 속성을 좀 이렇게 시사하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 하면서 이것이 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홍익거도 기억나실 겁니다. 톰리가 전형적인 강세론자인데요. 이번에 잭슨 홀 미팅에서 비둘기 발언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는 톰리의 발언이 자꾸 작년에도 틀리고 올해도 이거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면서 그런 말씀을 홍익거랑 같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톰리가 강한 강세론이 주장했던 비둘기 발언 지난번 말씀대로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쪽을 진단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증시 흐름은 지금까지 보면 어려운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서 말씀하신 잭슨 홀 미팅 악몽이 무엇인지 아무래도 작년이다 보니까 까먹은 투자자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간단하게 진단해 주시죠. 네, 월가에서 오늘 이렇게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파월 의장의 매파 기조가 이루어지면서 1년 전에 주가가 많이 폭락했던 2022년 잭슨 홀 이렇게 악몽이 뭘까 하는 것을 시청자분의 1년 전 상으로 이렇게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 이후에 매해 때마다 금리 인상폭을 확대했죠. 그 과정 다들 아실 겁니다. 작년 3월에 0.25 베이비 스텝, 5월에 바로 이어져 4월에 이게 없었으니까 두 차례 올리는 빅 스텝, 그다음에 2월 이후에 한 차례 더 올려서 0.75%, 7월에 0.75% 하는 과정에서 잭슨 홀 미팅을 맞았거든요. 작년에 8월 26일에 맞았는데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파월 의장의 잭슨 홀에서 강한 매파 발언하니까 자, 저 임상폭대로 본다면 베이비 스텝 내지는 노멀 스텝,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그다음에 그 이후에 빅 스텝. 여기 이제 빅 스텝이 두 개가 이렇게 겹쳤다 해서 0.5%, 0.5%에서 1%포인트. 그다음에 이것을 또 다른 결에서 울트라 스텝에서 이 1%포인트 인상하지 않겠느냐 9월에서 이 부분이 사실 그랬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때 1%포인트 인상의 공포가 나오면서 미국의 증시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사실 울트라스 타입의 1% 공포가 나오면서 파월 의장의 발언 직전에 다우존스 지수가 32,000 가던 것이 28,000대까지 떨어졌거든요. 또 이때의 한국의 증시에서도 사실 그때 증시 붕괴론이 나왔죠. 예. 그래서 일부 대학 교수가 이렇게 1,800, 1,500 얘기 나왔었고, 그다음에 사실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금리를 저렇게 1% 이상 다시 또 올린다면 Great Recession, 대침체론, 더 큰 위기론, 우리 입장에서 환율이 다시 1,500원 이상 올라가지 않겠느냐, 제2의 외환위기론, 뭐 이런 게 빌미가 됐던 사실을 시청자분이 잘 아실 겁니다. 예. 그러나 우리 코스피 지수가 작년에 2,100에서 1,500설이 나왔었는데요. 이걸 극복하고 연말에는 2,300설로 올라가서 그때 당시에 비관론자들이 얘기했던 증시 붕괴론, 경기에서 보면 대침체론, 제2의 위환력은 나타나지 않았던 이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약 5시간 뒤면은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시작됩니다. 올해도 역시나 주제는 경제 전망이죠? 네네, 경제 전망인데요. 사실 그 경제 전망에서 보면 무늬만 전망이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데요. 단걸로 코로나에는 경제 전망 주제를 가르쳐 나오고 있죠. 이번에도 이제 경제 전망이죠. 예. 경제 전망인데 구체적으로 성장률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9월 회의가 있기 때문에 경제 전망이기 때문에 발언을 하지 않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한 무늬만 전망이다 하는 이런 비판을 받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요. 예. 올해 전망에 있어서는 가장 그렇게 핵심이 되는 부분이 장단기 금리 역전 문제에 대해서 아마 언급이 있지 않겠느냐. 예. 지금 주시장은 지금 어쨌든 경기 회복세를 반영하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채권 시장에서는 장단기 금리 역전폭이 좀처럼 1년 이상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그때마다 역전폭이 이렇게 확대되느냐 줄어드느냐 있지만 역전 현상은 지속되기 때문에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채권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의 우려를 시그널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금융 시장에서 주식은 경기 회복, 그다음에 채권 시장은 경기 침체. 그러면 투자자들이 혼란을 일으킨다. 그렇죠.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 관여를 해 사항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일본처럼 장기 금리를 좀 끌어올려야 되지 않느냐. 예. 장기 금리를 끌어올린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인플레 문제 때문에 단기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낮출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는 장기 금리를 끌어올려야 되는데요. 오늘 미국의 국채 금리가 다시 4.2%를 웃돌았습니다. 예. 아마 채권 시장의 2년물과 10년물, 30년물 정영국 PD께서 지금 보여주시겠습니다. 2년물, 그다음에 5년물, 10년물 다 이렇게 금리가 올랐습니다. 전체로 보면 잭슨 홀 미팅에서 사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좀 매파기적으로 흐르지 않겠느냐. 그러면 2022년 잭슨 홀 한번이 재현되지 않겠느냐. 투시마카 3대 지수 떨어져. 이런 예.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 장기 금리를 좀 끌어올리는 쪽에 일본은행처럼 YCC 수익률 통제 곡선을 도입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 발언이 있겠느냐 하는 것도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여기에 또 일각에서는 지금 잭슨 홀 미팅이 시작되면서 불이 붙고 있는 연준의 볼커 모멘텀식 인플레 대책에 대해서 파월 의장의 이 지금 심기가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인플레 대책하는 측면에서 예. 볼커식으로 이제 강하게 대책했죠. 앞서 금리 인상폭에서는 0.25, 0.5 이렇게 해서 볼커식 대응 방식인데요. 액면 그대로 놓고 본다면 소비자 물가 각종 지표 중에서 국민 입장에서 가장 눈에 익은 소비자 물가로 친다면 미국이 물가는 상당히 안정되고 있습니다. 예. 작년 6월에 9.1%에서 6월 달에는 노이즈 현상이 있지만 3%, 그다음에 7월 달에는 다시 3.2%로 이렇게 되는 모습인데 3.2%, 3.3%, 3.3%죠. 예. 이렇게 해서 어찌됐든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러드가 작년에 가장 페드 보드 멤버 중에서 가장 매파 발언을 했죠. 그렇죠. 지금 퍼드 확정으로 가 있습니다는. 이분이 퍼드 확정으로 가면서 지금 잭슨 홀 미팅 이후에 여러 사람은 이제 인터뷰하는 기간 중에 블러드 학장한테 자 지금의 물가 안정은 자기 자신의 힘인지 모르도 지금의 물가 안정이 되는 것은 자 연준의 금리 인상의 효과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공교롭게도 하는 총재께서도 물가가 안정된 것이 뭐 금리 인상 효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잭슨 홀 미팅에서는 일단 파월 의장은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페드 의장으로서는
금리 인상 효과가 이렇게 있다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이청용 하는 총재와 달리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 효과로 인해서 물가가 안정됐다. 이런 쪽의 반응은 뉘앙스는 비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이 측면인데요. 그러면 다른 그 참가자들, 학자들도 있을 거고 세계적 석학도 있을 거고 다른 그 중앙은행 총재들도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인터뷰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 아까 지금 최근에 사실 그 얼굴이 밝으셔가지고 시청자분한테 굉장히 활약을 하고 막 있다 하는 정강 캐스터께서 인터뷰 내용들을 쭉 봤습니다는 예. 인플레 안정 대책, 안정을 위해서는 이렇게 추가 금리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추가 금리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하는 이런 입장의 경우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식으로 얘기할까? 근데 금리 인상 효과 때문에 물가가 안정됐다. 예. 이 발언은 사실 신중을 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 인플레 대책으로 금리 인상 효과가 적었다면요. 역으로 인플레를 잡기 위해 금리를 과도하게 올렸다. 이런 지적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네,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인플레 효과가 없는 상태에서 그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더 과도하게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 대한 이런 토론이 있을 거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준금리,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밴드폭이기 때문에 하단은 5.25%, 상단은 5.5%인데요. 항상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상단을 기준해서 평가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상단에서 5.5%인데요. 이 수준이 과도하게 오른 것이 아닐까 하는 이 측면에서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테일러 준칙으로 평가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일러 준칙의 결정 방식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GDP 갭, 인플레 갭, 거기에 정책 반응 계수, 곱해서 전주 플러스 예.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금융위기에는 한때 이 테일러 준칙이 이렇게 좀 뒤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사실 바이든 정부 이후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테일러 준칙이 지금의 경제 상황을 반영해서 수정된 테일러 준칙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페드의 지금의 기준금리가 너무 과도하게 올랐지 않았느냐 하는 시각에 지금의 5.25와 5.5%, 상단 5.5%를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수정된 테일러 준칙에 이어서 지금 적정 수준은 한 4.5% 정도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뒤쪽 배경을 보겠습니다. 예. 잭슨 홀 미팅에 페드의 3인방이 있죠. 예. 파월 의장, 그다음에 그 가운데에 쓰신 분이 브레이너, 예. 작년 잭슨 홀 미팅에서는 통화정책 담당 이렇게 부의장, 지금은 미국의 그 NEC 위원장으로 가셨죠. 그리고 이제 윌리엄스 이렇게 총재인데요. 3인방이 있죠. 근데 지금 이제 가운데 웃음을 짓고 있고 윌리엄스 총재는 최근에 비둘기파로 조금 성향이 바뀐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선 저 세 가지 우리 정영국 PD께서 이렇게 보여준 거는 두 사람의 시기를 본다면 여기 윌리엄스라든가 아니면 브레이너 이사를 본다면 잭슨 홀 미팅의 악몽이 나타나지 않을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 두 사람 다 웃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브레이너 이사가 사실 미국의 적정 금리는 4.5% 정도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뭐냐? 지금의 5.5%는 너무 과도하게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과도하게. 그래서 일단 적정 금리 수준이 좀 높다는데 이렇게 그 평가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너무 단기에 금리도 올리더라도 그 지난 20년 동안 저금리 체제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물가가 급해더라도 경제 주체들이 이렇게 금리 인상에 대응할 정도의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어차피 사실 물가 안정도 국민을 위하는 거거든요. 예. 빚 문제도 대응하는 것도 국민을 위하는 거거든요. 그럼 물가 예측을 못한 상태에서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피해를 봐야 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단기에 과도하게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렸다. 이 부분에 쓴 대체로 공감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잭슨 홀 미팅에서는 중립금리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R스타 금리보다 R 더블스타 금리가 높아져서 문제가 많다고요? 중립금리가 워낙 이렇게 이슈가 되기 때문에 예. 아마 중립금리 얘기에 대해서는 2달 전서부터 말씀을 드려서 지금 R스타 금리, R 더블스타 금리가 뭔가 하는 것은
R스타 금리는 실물 경제, 예. R 더블스타는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확기한 적정 금리 수준. 요건 뭐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앞서 말씀같이 수정된 테일러 준칙에 따라서 금리가 적정 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실물 경제 반영하는 R스타 금리가 R 더블스타 금리보다 높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불안해서 올해 3월 이후서부터 결과적으로 실리콘밸리의 국채에 아주 안전하게 됐던 국채 부분인데요. 이게 국채 금리가 과다하게 올라가니까 실리콘밸리에서 그냥 가장 안전하던 국채를 했는데 이 국채 금리가 과다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반드 프라이스 채권 가격이 떨어져서 저 사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립금리거든요. 그래서 지방은행 사건 그리고 최근에는 무디스타라든가 그리고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리는 문제, 미국 날로 악화되는 상업용 부동산 가격에 이렇게 문제, 이런 부작용을 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중립금리는 나중에 이제 이 모델을 추정하는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최소한 0.5% 이상 올라간 거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0.5%로 이상으로 올라간 거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모델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또 추정하는 기간에 따라서 다른데요. 지금 일부에서는 중립금리가 1.5%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하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중립금리 수준이 높아졌다면요. 금융위기 직후에 설정된 인플레이션 타겟팅선 역시 상향 조정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중립금리가 상승했다면 당연히 인플레 타겟팅 2%는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 과정에서 지금의 인플레 타겟팅 2%를 설정할 때가 2011년 맨 버냉키 의장입니다. 금융위기 직후에.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금융위기 직후에 양적완화 정책 문제, 재료금리 정책에서 이 정책에서 위기의 불을 끄고 어느 정도 정상화됐다 해서 인플레 타겟팅 문제. 왜 인플레 타겟팅 문제가 나왔냐면요.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예. 출구 전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2008년 서브프라임, 2009년 리먼 사태, 미국에서 있을 수 없는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대공황에 대해서 전문가인 벤 버닝키가 그냥 비정상적인 울트라 금융을 쏟아붓지 않습니까? 예. 근데 위기 상황이 극복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출구 전략 회의죠. 출구 전략 회의 되니까 돈이 많이 플러스는 인플레 문제가 불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가 수준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 인플레 타겟팅 2%가 설정됐던 것이 2011년 이달에 됐습니다. 그때 인플레 타겟팅에 가장 기대되는 중립금리, 예. 실물 경영에 영향을 미치지가 않고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그 수준이 뭘까 했을 땐 그때 중립금리 수준이 마이너스 0.5%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위로부터 12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똑같이 중립금리가 0.5%입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0.5%입니까? 자, 지금 상태에서 보면 저기 홀선, 그다음에 에른 라후바우, 그리고 윌리엄스 모델을 추정해 보면 지금 중립금리가 가장 낮게 잡았을 때 시청자 예. 여러분 가장 낮게 잡았을 때 0.55%로 상향했습니다. 저 수준에 비해서는 1%포인트 상향 조정했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0.5%일 때 2%다. 지금 최소한 중립금 플러스 0.5니까 1%포인트가 상향 조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마이너스 0.5에 플러스 0.5니까 1%포인트가 상향 조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인플레 타겟팅 보면 마이너스 0.5%일 때 2%니까 중립금리가 1%포인트 상향되니까 거기 1%포인트 더해 3%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바마 정부의 경제 고문했던 지금 하버드대 리스 서버스 교수와 함께 가장 반대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제이슨 포머, 이건 채찍 효과 관련해서 공급망 차질일 때 채찍 효과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제이슨 퍼머 같은 경우는 현재 중립금리 수준이라면 인플레 타겟팅 사는 3%로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폴 클만 교수는 굉장히 금융 완화 하는 입장에서 사실 4%로 상향 조정돼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잭슨 웨팅의 중립금리에 따라서 인플레 타겟팅의 상향 조정하는 문제는 누구나 공감하는데 예. 설령 이 인플레 타겟팅에 대해서 사실은 금융위의 잭슨 웨팅의 굉장히 단골 메뉴였었는데요. 왜 실제로 인플레 타겟팅 선은 조정되지 않을까? 예. 하는 총재께서도 이창혁차에서 이 문제 인플레 타겟팅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자들이
질문하면 그거에 대해서 사실 그 고수 방식을 취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제1선 목표는 물가 안정입니다. 근데 인플레 타겟팅선을 올리면 예. 중앙은행의 1선 목표인 인플레 안정 의지는 흐트러지는 게 아니라 이런 인식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중앙은행의 설립 기반이 인플레 안정이지 않습니까? 설립 기반이 이루어지네. 가뜩이나 뭐냐? 그동안 경기 예측 잘못해 뭐 해서 중앙은행의 무용론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무용론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뭐 페드 회의든 한국의 금통이든 지금 시장에서 미리 예측하는 것이 거의 들어맞거든요. 거의 들어맞습니까? 예. 우리 금통위에서도 시장에서 채권 전문가들이 딱 하면 굉장히 막 금통위원들이 나중에 하더라도 거의 흐트러지지 않거든요. 이게 집단지성의 힘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페드의 무용론, 한국은행은 무용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중앙은행의 무용론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 물가 안정 의지를 흐트러뜨린다. 그러면 중앙은행의 설립 의지가 가뜩이나 무용론 나온 속에 이렇게 설립 의지가 이렇게 설립할 필요가 뭐 있느냐. 예. 그러면 당신네들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왜 연봉을 높게 가져가느냐. 그냥 민간 사이드에 맡겨놓으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사실 그 상향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상향 조정되지 않는데요. 이번에 파월 의장도 인플레 타겟팅의 상향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준금리를 적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죠. 이런 만큼 파월 의장이 이번 연설에서 혹시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와 관련된 어떤 시그널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종료 인상 시그널은 톱니 같은 사람이 보여줄 것이다. 예. 비득이파하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 보면 사실 비드크의 발언 나오긴 이건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료 시그널이 되겠죠. 예. 어렵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려면 미국에서 보면 금리 인상 사이클을 종료할 만한 페드의 뉴얼멘터 양대 책무와 관련돼서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입장을 펴는지 영어로 한번 그대로 표현하겠습니다. 예. 마일드 리세션에서 완만한 침체에서 모디스로 바뀌었고 모디스 모더레이터 자꾸 이제 경기에 대해서 밝게 전망하는 거죠. 저 의미로 본다면. 예. 그리고 고용시장은 러버스트다. 치정적인 관점 아주 강인하다. 그다음에 인플레는 아직도 엘리베이트 속성의 이 변화를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페드의 경제 전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4월에는 올해 전망 0.4%, 6월에는 1.0%. 그러면 9월의 경제 전망이 나오죠. 예. 9월의 경제 전망으로 보면 그 IMF의 예측력 좋은 거 가지고 한번 그 가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올해 성장률이 1월 달에 1.4%, 그다음에 4월 달에 2.6%, 그리고 7월 달에 1.8% 최종적으로 조정한 거죠. 그럼 9월 전망에서 보면 자 6월 전망에 1%, 3월에 0.4인데 1% 조정에 1.5% 조정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톱니처럼 사실 비둘기 발언을 하겠느냐, 하겠느냐. 그래서 사실 경제가 이렇게 안정이 될수록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제1선 목표인 어차피 작년 3월서부터 금리를 물가 안정을 위해서 올려왔으니까 몰컴 했으니까 예. 이분에 더 주력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비둘기 발언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느냐 이런 쪽에 결론을 낼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상황이 상황인 만큼 혹시나 중국의 부동산 위기와 관련된 어떤 파월 회장의 발언들도 나오겠습니까? 네,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초미에 관심이 있고 예. 브릭스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는 시진핑이 여기 자국 내 문제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브릭스 정상 남아공까지 갈라갔습니다는 지금 회원국으로부터 굉장히 외면을 당하는 꼴입니다. 파월 회장이 법률가입니다. 그래서 대외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발 부동산 위기가 아무리 그 심각한다 하더라도 발언을 자제 않겠냐. 결과적으로 보면 대외적인 변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발언을 자제할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결론을 매드려 드리겠습니다. 예. 결국 잭슨 미팅에 악목이 나오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9월 페드 회의에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측면인데요. 우리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최악, 그다음에 중립 시나리오, 최상 요 세 가지 시나리오 나올 겁니다. 최상 시나리오. 예. 근데 지금 상태에서 잭슨홀 미팅의 악몽이 이번에도 나올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최악 시나리오가 나오면 분명히 잭슨홀 미팅의 악몽이 나온다. 그렇죠. 그리고 중립 시나리오는 학습 효과 때문에 작년만큼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중립 시나리오 이상의 뉘앙스를 주칠 때는 예. 작년에 그 잭슨홀 악몽이 올해도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저 세 가지 가능하면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
중립 시나리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 상태에서 0.25%포인트는 인상하고 지금의 QT 문제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가져간다 하는 쪽이 이렇게 나오면 학습 효과 때문에 예. 작년만큼 이렇게 잭슨홀 악목은 나올 가능성은 비교적 적지 않겠느냐. 하락폭은 나오더라도 그렇게 작년만큼 뭐 다우존스가 32,000에서 28,000로 떨어지는 예. 그런 시간을 갖고 이런 우리나라처럼 증시가 붕괴하는 붕괴론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쪽의 영향은 좀 제한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이렇게 예상됩니다. 예. 다소 안심이 되는 발언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